시어머니가 몰래 저의 혼수 아파트를 시동생에게 명의 이전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는 찾아와 말했습니다. 네 조카 초등학교 입학해야 하니 네 주민등록 주소는 옮겨라. 저는 강은서, 올해 30살입니다. 남편 박준영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요. 저희는 자유연애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은 저를 애틋하게 여기셔서 방 2개, 거실 하나짜리 아파트 한 채를 혼수로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위치가 좋아서 도심과 멀지 않았고 옆에는 명문 초등학교가 있어 소위 학군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했고 시어머니의 생활 방식이 저희와는 좀 달라서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혼수 아파트에서 지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요. 박준영과 상의한 끝에 저희는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할 당시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아서 아파트 등기 서류 같은 기 같은 식구인데 뭐 별일 있겠냐 싶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께 잠시 보관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웃으시며 은서야 걱정 마라. 엄마가 잘 보관해줄게. 이건 네 혼수잖아. 엄마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박준영과 저희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저희의 작은 일상도 나름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셨고 오실 때마다 아이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사다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저에게도 나름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시동생 박도윤을 좀 더 편애하시긴 해도 전반적으로 저희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계의 변화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저녁 식사하러 오실지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은서야. 네 시동생 도윤이가 결혼할 상대가 생겼는데 상대방 쪽에서 신혼집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한다.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해. 네 혼수 아파트에 지금 방 하나 비어있지 않니? 도윤이가 결혼하는데 먼저 사용하게 해주면 다윤에게 주면 다윤이가 결혼하는데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 혼수이고 지금 저희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도윤이가 결혼하면 어머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우리가 어디 돈이 그렇게 많니? 라고 말씀을 쉬며 우리가 어디 돈이 그렇게 많니? 네 시동생이 별 능력도 월급도 적어 우리 부부 노후자금도 넉넉지 않아. 도저히 집을 사줄 수가 없다. 네 시동생을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 전화를 끊고 박준영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준영은 눈썹을 찌푸리며 어머니도 참 어떻게 당신 혼수 아파트에 그런 생각을 하실까? 걱정 마. 내가 어머니께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준영이 시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제 앞에서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때는 박도윤의 결혼 상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집 없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이야기하며 말끝마다 제가 아파트를 박도윤에게 양보해 주기를 바라는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박도윤이 정말 능력이 없고 결혼력이 없고 결혼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 박준영과 상의해서 박도윤에게 보증금을 보태줄 돈이라도 빌려줄 수 있을지 않다는 생각에 지난 토요일 저는 쉬는 날이라 집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아파트 등기 서류를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뭇거리며 등기 서류? 아마 오래된 집 서랍에 넣어뒀을 거야. 내가 나중에 찾아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달라고 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모호하게 마셨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서랍을 한참 뒤졌지만 등기 서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상자 안에서 주택명의 이전 계약서 한 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저희 혼수 아파트가 이미 박도윤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되어 있었다. 명의 이전 날짜는 2달 전이었고 그 위에는 저희 서명과 지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명의 이전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었고 등기소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시어머니가 몰래 저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 아파트를 박도윤에게 명의 이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들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분하고 서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나름 친절하게 대했던 시어머니가 설마 이런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분노를 억누르고 계약서를 상자에 다시 넣어놓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척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울 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도 없었고 박준영의 태도도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저는 일단 참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천천히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준영이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를 보러 갔고 그러고는 주방 문 앞에 서서 뒤에서 저를 안으며 여보, 오늘 뭐 맛있는 거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담고 있는 일 때문에 그와 정답게 지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 아이는 옆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의 등기 서류 이야기를 오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박준영에게 갈비찜 한 조각을 덜어주며 여보, 어제 제가 어머니께 등기 서류를 가져와 정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오래된 집 서류를 가져와 정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같이 가서 찾아봐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서류인데 제 손에 있어야 안심이 되죠. 게다가 나중에 아이 학교 갈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찾아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준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썹을 찌푸리며 어머니가 분명히 잘 보관해 주실 테니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요. 게다가 요즘 어머니가 도윤이 결혼 문제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시니 저희가 등기 서류 이야기 또 꺼내서 화나게 하지 말자고요.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박준영의 이 말은 명백히 시어머니를 감싸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불편함을 억누르고 제가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것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 아파트는 제 혼수이고 친정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보장인데 다른 사람 손에 있으면 늘 불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준영은 한숨을 쉬며 은서씨, 다 한 식구인데 뭘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요? 어머니가 당신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재우고 침실로 돌아오니 박준영은 침대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를 보며 박준영,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어머니가 혹시 당신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제 혼수 아파트를 박도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준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빛이 약간 흔들리며 어머니가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도윤이다.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도윤이가 결혼할 집이 없어서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다른 건 없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준영은 제 질문에 좀 불편해하며 정말 다른 건 없어요. 여보, 당신이 아파트 문제로 걱정하는 거 알아요. 제가 약속할게요. 어머니는 절대로 당신 아파트에 손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파트가
이미 어머니에 의해 몰래 박도윤에게 명예 이전되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등기 서류를 찾지 못하더라도 명예 이전과 관련된 다른 증거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댁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박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설령 알아도 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에 들어서지 않고 문 밖에서 엿들었습니다. 저는 문에 그 아파트는 이미 네 이름으로 명예 이름으로 명예 이름으로 그 아파트는 이미 네 이름으로 명예 내 이름으로 어머니 역시 대단하세요. 그런데 강은서 형수가 정말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그 애가 뭘 소란을 피워? 등기 서류도 다 네 손에 있고 명예 이전 계약서도 서명 다 해놨는데 서영 법원에 가도 소용없어. 게다가 네 형이 분명히 우리 편을 들 거야. 네가 결혼해서 건강한 손자라도 낳으면 그때는 그 애가 소란 피우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라도 참을 수밖에 없을 거도.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속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작부터 공모하고 있었고 박준영까지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박도윤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서야, 네가 웬일이니? 라고 말했어요. 네가 웬일이니? 라고 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보며 어머니, 제 등기 서류 찾으러 왔어요. 서랍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등기 서류 아직 못 찾았어. 내가 장소를 착각했나 봐. 찾으면 네게 가져다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어머니,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이미 제 아파트를 박도윤에게 명의 이전하셨죠? 맞죠?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오해라고요. 너 다른 사람 헛소리 듣지 마. 그런 일 없어. 박도윤도 옆에서 거들며 형수님,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방금 문 밖에서 다 들었어요. 아직도 발뺌하려고요. 바로 그때 박준영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는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고 얼른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준영을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준영아, 얼른 와서 네 아내 좀 말려라. 얘가 내가 아파트를 도윤이한테 명의에 이전했다고 오해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박준영은 저를 보며 눈썹을 찌푸리더니 강은서, 당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준영을 보며 마음속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믿고 저를 비난하는 쪽을 선택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저 그들을 깊이 한번 바라본 후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마음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박준영은 아파트 명의 이전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시어머니를 숨겨왔거나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속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저보다 항상 중요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준영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파트를 되찾으려면 오직 저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와 박도윤의 대화, 그리고 박준영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비난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차갑고 서늘해졌습니다. 원래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많은 계산과 속임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에게 아침밥을 해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영이 돌아온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문 밖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화장이 곱게 되어 있었으며 한정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만한 말투로 당신이 강은서 씨죠? 저는 최유리, 박도일 씨의 약혼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도윤의 약혼녀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강은서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리는 제가 초대하기도 전에 거침없이 제막이 찔렀습니다. 제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죄녀의 말은 제가 초대하기도 전에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더니 이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외치도 좋고 박도일 씨가 왜 이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왜 이 아파트를 최유리 씨 이 아파트는 제 혼수 아파트예요. 박도일 씨의 것이 아니에요. 혼수 아파트면 뭐 어때요? 지금 등기 서류에는 박도일 씨 이름이 쓰여 있으니 이 아파트는 박도일 씨 것이죠. 제가 오늘 온 건 할 말이 있어서요. 박도일 씨와 저는 다음 달에 결혼해요. 2천만 원은 형수님이 내주세요. 이 아파트를 새로 인테리어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보니 인테리어 비용이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겠더군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감히 저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다니요. 저는 화를 억누르며 최유리 씨, 이 아파트는 제 것이지 박도인 씨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댈 의무도 없고 이 돈도 없고 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리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습니다. 강은서 씨, 호의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아파트는 지금 이미 박도일 씨 것이잖아요. 나중에 제 아이도 여기서 학교 다녀야 한다고요. 임신했다고요? 저는 순간 멍해졌다가 곧 그녀가 이미 자신을 이 아파트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째, 이 아파트는 제 것이고 학군 혜택도 제 것이니 최유리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에요. 둘째, 저는 당신들에게 단 한 푼의 인테리어 비용도 대지 않을 거예요. 할 말 없으면 그만 가주세요. 문에 들어서자마자 최유리의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얼른 다가가 유리야, 무슨 일이야? 강은서가 너를 괴롭혔니? 라고 물었습니다. 최유리는 즉시 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은서 형수가 저희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대주려고 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아파트가 박도일 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 아이가 여기 학군 혜택을 이용하는 것도 막으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를 노려고 해요. 유리가 우리 박씨 집안의 씨를 품었는데 나중에 우리 박씨 집안의 든든한 손자가 될 텐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이 아파트가 이미 박도인에게 명예 이전되었으니 네가 인테리어 비용을 좀 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그 학군 혜택도 원래 박도인의 아이가 써야 할 거니? 너는 얼른 주민등록 주소로 옮겨라.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비난하는 모습에 마음속의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는 제 혼수 아파트예요. 어머님이 몰래 제 서명을 위조해서 박도인에게 명예 이전한 거잖아요. 제가 아직 어머님께 따지지도 않았는데 감히 저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내라고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터놓을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얼굴색이 순간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강은서, 너 헛소리하지 마. 무슨 서명 위조니? 나는 그런 적 없어. 이 아파트는 박도인의 것이여. 양심이 있으면 얼른 돈 내고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것이에요. 저는 혼전재산 공증 서류도 있고 친정 부모님이 저에게 아파트 구매 자금을 이체해 주신 기록도 있어요. 당신들은 몰래 명의 이전하면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미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아파트를 되찾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최유리는 제 말에 얼굴색이 파했다가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가면서 너 이 불효막심한 거사, 우리가 박씨 집안에서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키웠는데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다니. 내가 오늘 너를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라고 말하며 달려와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준영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박준영이 돌아왔어서 그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이 난장판이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다니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떠때리고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준영을 보자마자 울면서 준영아, 얼른 와서 네 아내 좀 말려라. 얘가 도윤이한테 인테리어 비용도 대주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기 서명을 위조해서 아파트를 명의 이조해서 아파트를 명의 이전했다고 하고 우리한테 아파트를 되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해. 얘가 우리 박씨, 지유리도 거들며 오빠, 형수님 좀 말려주세요. 유리가 임신했는데 당신이 좀 양보하면 안 돼?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가 상의할 수 있고 주민등록 주소 문제도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단호하게 해? 저는 박준영을 보며 마음속이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항상 제 잘못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고 그저 그를 깊이 한번 바라본 후 박준영, 당신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제가 잘못한 거죠. 오늘부터 우리 별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그들 모두 문 밖에 두었습니다. 그들과 더 이상 한마디라도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빨리 증거를 수집해서 제 아파트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후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 최유리의 불평하는 소리, 그리고 박준영의 설득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와 제 마음을 심란하게 했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이제 침착하게 다음 일을 잘 계획해야 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제 옷과 아이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별거하기로 결정했으니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야 마음이 편하고 증거 수집에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평소에 입는 옷, 자주 가지고 노는 장난감, 그림책 등을 가방에 담고 제 옷 몇 벌도 챙겼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침대에 앉아 수집해야 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아파트는 제 혼수 아파트이고 결혼 전에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것이며 혼전 재산 공증도 마쳤습니다. 이 공증 서류는 매우 중요하며 아파트가 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공증 서류는 친정 부모님 댁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니 내일 가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둘째, 아파트 구매 비용은 친정 부모님이 일시불로 지불하셨습니다. 당시 그들은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부동산 회다. 저는 당시의 계좌 이체 기록을 은행에서 출력하여 구매 자금의 출처가 박준영이나 박씨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친정 부모님은 당시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 영수증 등의 자료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들도 중요한 증거이니 함께 찾아와야 한 적이었고 등기소에 가서 명예 이전점을 자기였고 등기소에 가서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시어머니가 제 서명을 위조하여
아파트를 명의 이전했다는. 저는 당시의 명의 이전 서류를 찾아서 서명 필적을 대조하여 그 명의 이전 계약서에 있는 서명이 제 서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서명 위조를 인정하는 증거, 예를 들어 통화 녹음이나 영상 같은 것을 수집할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한 후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아빠, 엄마,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울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른 은서야, 무슨 일이야? 혹시 억울한 일 당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시어머니가 몰래 제 서명을 위조하여 혼수 아파트를 박도윤에게 명예 이전한 일, 그리고 최유리가 찾아와 저를 괴롭히고 박준영이 저를 도와주지 않은 일 등을 친정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도 은서야, 아파트를 되찾아올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도 은서야, 은서야 닭정마에 화가 나셨습니다. 엄마는 김숙자 그 여자가 너무 심하네. 어떻게 그런 짓을 해? 혼전 재산 공증 서류, 아파트 매매 계약서, 계좌이체, 기록 등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다 잘 보관하고 있어. 내일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게. 게다가 내가 등기소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당시의 명의 이전 서류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문 밖의 소음은 이미 멈췄습니다. 아마 그들이 싸우다 지쳤거나 박준영이 시어머니와 최유리를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문 옆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밖은 조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 박준영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침실문 앞에 와서 가볍게 문을 두드리며 은서야, 문 열어. 은서야, 문 열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박준영이 아직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조용히 침실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먼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최근에 아이와 함께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야 하니 아이의 감정을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일어나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가를 잘손님은 걱정 마세요. 식탁에는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안쓰럽게 은서야, 얼른 밥 좀 먹어.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앉아서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자마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얼른 제게 휴지를 건네며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밥을 다 먹자 아빠는 금고에서 혼전 재산 공증 서류, 아파트 매매 계약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꺼내 저에게 건네며 은서야, 이것들 다 너 가져가. 내가 이미 등기소 친구와 연락해놨으니 오후에 우리가 명의 이전 서류 열람하러 갈 거야. 게다가 내가 변호사 친구에게도 연락해놨어. 그는 부동산 분쟁 소송 전문이고 경험이 아주 풍부해. 오후에 그 친구도 같이 가서 이 증거들을 봐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저는 아빠를 따라 등기소로 갔습니다. 아빠 친구의 도움으로 저희는 당시의 주택명의 이전 서류를 순조롭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그 명의 이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서명은 제 필적과는 완전히 달랐고 삐뚤빼뚤한 것이 누가 봐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친구도 계약서를 보고 이 서명은 누가 봐도 위조된 거예요. 필적 감정만 하면 당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등기소에서 나온 후 저희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직원에게 당시 아파트 구매 계좌, 이체 기록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꼭 계좌 이체 기록을 출력해 주었고 그 위에는 친정 부모님이 부동산 회사에 송금한 시간, 금액, 계좌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이 증거들이 있고 필적 감정 보고서까지 있으면 소송에서 아파트를 되찾을 승산이 매우 높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댁으로 돌아와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서류 봉투에 넣어 서랍에 잠가두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저에게 향후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와 박도윤과 협상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아파트를 다시 명의에 이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협상은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몰래 명의 이전하는 짓까지 할 정도인데 쉽게 아파트를 돌려줄 리가 없죠. 그냥 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아이를 씻기고 재운 후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결국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박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집을 나왔어요. 아이는 제가 잘 돌볼게요. 아파트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거예요. 당신은 잘 지내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누워 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화도 나고 바쁘기도 해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해는 이미 밝게 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작은 얼굴은 발그레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잘 보호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아침밥을 식탁에 올리자마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준영에게서 올렸습니다. 박준영에게서 올렸습니다. 박준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갑준영의 목소리는, 약간의 목소리는, 약간의 목소리는, 약간의 목소리는. 이 가정을 파탄내고 싶었던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먼저 저를 배신한 거예요. 물어볼게요. 당신은 제가 아파트를 박도윤에게 명의에 이전한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박준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저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까봐 먼저 일을 저질렀다고 하셨어요. 도윤이가 순조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박도윤이 순조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아파트를 훔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영, 그건 제 혼수 아파트이고 친정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보잔이에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 당신은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저를 돕기는커녕 그들을 감싸주기까지 했잖아요. 제 감정은 생각해봤어요? 박준영은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일인데 당신은 좀 대국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박도윤은 제 동생이에요. 그 아파트를 박도윤에게 명의 이전했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우리 아이 것이 될 텐데 외부인에게 준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우리 아이 것이 된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박준영, 정신 좀 차려요. 아파트를 박도윤에게 명의 이전하면 그 아파트는 박도윤 것이 되는 거예요. 저나 우리 아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게다가 최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도 봤잖아요. 그 여자가 나중에 이 아파트를 우리 아이에게 넘겨줄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요. 박준영은 짜증스럽게 강은서, 당신은 짜증스럽게 강은서. 고작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워야 해? 내가 말할게. 당신은 얼른 아이 데리고 돌아와서 아파트 문제를 잘 상의하자. 함부로 소송하겠다고 하지 말고. 한 식구가 법정에 서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상의하자고요? 어떻게 상의하자는 건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보고 아파트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대주고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서 최유리의 아이가 제 학군 혜택을 이용하게 하라는 건가요? 박준영,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제 아파트인데 제가 왜 그들에게 양보해야 하죠? 박준영은 당신 보고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박도윤이랑 상의해서 그들이 당신한테 돈을 좀 보태주거나 아니면 박도윤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아파트를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야.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저는 완전히 마음이 식었습니다. 박준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의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박준영, 저는 아파트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과 상의할 생각도 없고요. 저는 이미 증거를 수집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되찾아올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혼해요. 박준영은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 순간 멍해졌다가 곧 분노하며 강은서, 당신은 고작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신 눈에는 아파트만 보이고 나랑 아이는 안 보여?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 눈에는 아이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되찾아서 아이에게 보장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 눈에는 오직 당신 엄마와 동생만 있고 저와 아이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박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기어이 이혼하겠다면 제가 그렇게 해주죠. 하지만 제가 말할게요. 아이는 무조건 제가 데려갈 거예요. 아파트도 무조건 박도윤 것이 될 거예요. 당신은 아이도 데려갈 생각 말고 아파트도 되찾아갈 생각 하지 마요.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박준영이 설마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은 아이인데 그가 감히 저와 아이를 빼앗으려고 하다니요. 게다가 아파트는 분명히 제 혼수 아파트인데 그는 제가 박도인에게 남겨주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얼른 다가와 은서야, 무슨 일이야? 박준영이 너를 괴롭혔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박준영의 말을 엄마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박준영 그 애도 너무 심하네. 감히 네 아이를 빼앗으려고 하다니. 아파트는 원래 네 것인데 그가 왜 너보고 되찾아가지 못하게 해? 은서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있으니 아이는 분명히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거고 아파트도 분명히 되찾아올 수 있을 거야. 아빠도 다가와. 은서야, 걱정 마. 이혼하면 이혼하는 거지. 우리가 너를 지지할게. 아이 양육권은 우리가 분명히 너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아파트 문제는 변호사가 도와주니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너와 아이는 우리랑 같이 살아. 부모님의 지지가 있으니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친정 부모님께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박준영과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받아오고 아파트도 되찾아올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소송 서류를 다 준비했으니 시간 될 때 와서 서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변호사는 강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게요. 아이 양육권에 관해서는 당신이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아이가 줄곧 당신과 함께 생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신에게 유리하게 판결될 승산이 매우 높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견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견은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주거 환경도 아주 좋아요.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생활해서 좋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저는 곧바로 유치원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는 얼굴을 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잘 보호하고 아이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젖먹이 같은 목소리로 엄마, 아빠는 왜 저 데리러 안 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죽으려 앉아 아이를 안아주며 아빠가 줍니다. 아빠가 요즘 좀 바빠. 아이의 어린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이미 저녁밥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즐겁게 놀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나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도 오래가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전화로 깨졌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몇 마디 듣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엄마는 전화에 대고 김숙자, 너 너무 심하네. 우리가 아직 너에게 따지지도 않았는데 감히 또 우리 은서를 욕하다니. 저쪽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더 화가 나서 네가 어떻게 하고 싶든 마음대로 해봐. 우리 은서는 아파트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엄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뭘 또 얘기했겠니? 전화로 너보고 불효녀라고 욕하더라.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박준영이랑 이혼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박씨 집안을 법정에 세워서 집안 망신시키려고 한다고 말이야. 게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들에게 네 험담을 퍼뜨려서 모두가 네가 인정머리 없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할 거라고 했어. 저는 시어머니가 이럴 줄 진작부터 예상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억지 부리고 떼쓰고 흑백을 뒤바꾸는 것이니까요. 저는 비웃으며 그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게 둬요. 결백한 사람은 스스로 밝혀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입은 무서운 것이고 그녀가 정말 사방에 제 헛소문을 퍼뜨리면 저와 아이의 생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이웃들이 저에게 시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불효하고 시동생을 용납하지 못하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남편과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은 박씨 집안을 협박하기 위해서라고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또한 진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기회해서 저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억울했지만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와 따져봐야 소용없고 오히려 일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소송을 진행하여 법의 무기로 제 결백을 증명하고 제 것을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무시하자 그녀는 이번에는 집안 친척들과 연합하여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박준영의 고모, 즉 시어머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잡고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은서야, 고모가 네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알아. 하지만 한 식구인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니? 아이 생각해서라도 박준영과 시어머니를 용서해줘. 라고 말을 숨겨주기까지 했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빼며 고모, 이건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몰래 제 아파트를 가니에요. 저는 정말 그들과 계속 살 수 없어요. 박준영의 고모는 아파트 문제는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분도 박도윤이 순조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나이가 많아서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네가 불쌍히 여겨서 박도윤을 좀 도와준다고 생각해라. 그 아파트를 박도윤에게
네 아빠가 없으면 안 돼. 저는 양보해준다고 생각해요. 그 아파트를 박도인에게 명의 이전했더라. 너에게 고마워할 거야. 아이는 제가 최선을 다해 돌보고 아이에게 최고의 삶을 줄 거예요. 저와 박준영은 이미 감정이 없어요. 이혼하는 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좋아요. 박준영의 고모는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박준영의 이모, 삼촌 등 친척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들 저에게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박준영과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아파트를 포기하고 박준영과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가 기어이 이혼하고 아파트를 되찾으려고 하면 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의 잇따른 설득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일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시어머니와 박준영이 먼저 저를 배신한 것이고 저는 단지 제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로 박준영에게 저에게 전화해서 자신을 돌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박준영은 전화로 강은서, 우리 엄마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해. 당신이 와서 며칠만 돌봐줘. 우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엄마는 어른이잖아. 당신이 모른이잖아. 당신이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모른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아픈 것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보고 싶으면 당신은 없어요. 엄마가 다 당신 때문에 아픈 건데 당신이 감히 모른 척하다니.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갈 거야. 당신이 아이를 못 보게 할 거라고. 그가 아이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며 박준영, 저를 협박하지 마요. 아이는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법원도 양육권을 저에게 판결해 줄 거예요. 당신이 감히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빼앗으려고 하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박준영은 말한 대로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빼앗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 일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은서야, 걱정 마. 내가 매일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올 테니 박준영이 아이를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네 시어머니는 정말 아프면 박도인에게 돌보라고 해. 너와는 상관없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편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일은 우리에게 맡겨라. 아빠의 보증이 있으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부모님이 항상 저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매일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고 소송 준비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서 소식이 왔는데 법원에서 이미 제 사건을 접수했고 곧 재판 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 주말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등기소에서 열람했던 명의 이전 서류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대략적으로 서명만 확인하고 제 서명이 아니라는 것만 알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하점은 없는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명의 이전 계약서 외 주택 소유권 변경 신청서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도 강은서의 서면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도 강은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청서와 명의 이전 계약고 게다가 서로 다른 사람이 위조했을 계약서에 위조했을 가능 서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두 서명의 필적이 모두 삐뚤빼뚤했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여 이 두 서류를 얼른 잘 보관하고 다음번에 변호사에게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더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강은서 씨, 당신이 박도윤과 김숙자 씨를 상대로 아파트 문제로 소송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유리 씨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싶으시면 내일 오후 3시에 도심의 한 카페에서 만납시다. 저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매우 의아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이든 아니든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 최유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소송에서 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설령 거짓이라 해도 헛걸음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다음날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약간 걱정하며 은서야, 혹시 박씨 집안 사람들이 꾸민 함정은 아닐까? 내가 너랑 같이 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엄마, 괜찮아요. 대낮에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저는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만날 거니 괜찮을 거예요. 엄마는 제가 고집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그저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심의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3시 정각이 되자 소박한 옷차림에 매우 지쳐 보이는 여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저의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여자는 앉자마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은서 씨. 저는 이수진입니다. 최유리 씨의 전 직장 동료이자 전 이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 최유리 씨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비밀인가요? 무슨 비밀인가요? 이수진은 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최유리 씨와 저는 예전 이웃들에게 최유리 씨와 저는 예전에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나름 친하게 지냈어요. 게다가 당신의 혼수 아파트에서 살 거라고도 들었고요. 당신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대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수진은 최유리 씨는 이번이 첫 결혼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 번 결혼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 번 결혼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 번 결혼이 아니에요. 전 남편이 아니에요. 전 남편병 있어요. 지금 아이는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은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녀가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은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고 뭐라고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최유리가 이미 결혼한 적이 있고 도박 빚까지 졌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녀가 이번에 박도희 씨와 결혼하는 것도 박도희 씨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녀는 박도인 씨와 진심으로 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아파트를 속여서 빼앗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최유리가 이렇게까지 속셈이 깊을 줄은 몰랐다는 것이고 기쁜 것은 이 정보가 저에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어머니와 박도윤이 최유리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 결혼을 반대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사실들을 폭로하면 모두가 최유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고 시어머니와 박도윤도 속아 넘어가는 기분을 맛보시고 저는 이수진에게 이수진 씨가 말한 것이 다 사실인가요? 증거는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과 차용증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네며 이 사진은 최유리 씨와 전 남편 그리고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 차용증은 최유리 씨가 예전에 저에게 빌린 5억만 원인데 아직 갚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돈을 빌렸어요. 그녀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돈을 빌렸어요. 믿지 못하겠다면 예전 아파트 단지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사진과 차용증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최유리의 서명과 지문이 있었고 대출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차용증을 잘 보관하고 이수진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최유리 씨의 이런 사기 행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녀는 예전에도 주변 사람들을 자주 속였어요. 이번에는 당신에게까지 속임수를 써서 당신이 이렇게 큰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수진 씨가 알려줬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이수진과 헤어진 후 저는 사진과 채용증을 들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도 서류 봉투에 넣어 이전 증거들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이제 제 손에 있는 증거들이 점점 더 충분해졌습니다. 아파트가 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유리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이 일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매우 놀라셨습니다. 엄마는 최유리 그 여자가 너무 무섭네. 결혼에 사기돈까지. 김숙자 그 여자는 보물을 주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바닥 없는 구덩이였네. 아빠는 이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야. 재판이 열릴 때 이 증거들을 내놓으면 아빠는 이건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숙자와 박도윤이 최유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 자업자득을 맛보게 되어 재판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허를 찌르고 싶어요. 친정 부모님 모두 제 생각에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새로 얻은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것들을 보고 이 증거들은 매우 중요해요. 아파트를 되찾을 승산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판사가 박씨 집안 사람들의 인성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우리에게 아이 양육권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아이를 돌보며 재판 기일을 기다렸습니다. 박준영과 시어머니 쪽에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법원의 재판 통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마음을 다해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제 곁에서 도와주신 이 생활도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준영은 아이를 빼앗겠다는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제 험담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의 갈등이 잠시 유보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몰래 무언가를 꼼꼼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시어머니 김숙자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엄마에게 전화한 후로는 그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꼼수를 부리려는지 한번 볼 작정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평온함을 유지하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녀는 가면서 지금 시간 있니?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냥 말씀하세요. 저 지금 근무 중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가면서 네가 아파트 문제 때문에 아직 화가 나 있는 건 알지만 결국 한 식구나 나 있는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사이를 벌릴 필요는 없잖아. 내가 오늘 너를 찾아온 건 중요한 일 때문에 상의할 것이 있어서요. 너도 알다시피 유리가 우리 박씨 집안의 아이를 품었잖아. 이건 우리 박씨 집안의 든든한 손주인데 소홀히 할 수 없지. 그녀가 또 최유리가 임신한 이야기를 보이자가는 말투가 순간 이야기를 보이자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든 말든 저와는 상관없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유리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어. 몇 달 후면 아이가 태어날 거야. 아이가 자라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 그 아파트의 학군 혜택을 이용해야 해. 너는 이미 이사 나갔으니 주민등록 주소를 아직 거기 걸어놓는 것은 부적절해.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라. 역시나 저는 그녀가 저를 찾아온 것이 좋은 일 때문이 아닐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며 김숙자, 어머님은 혹시 잊으셨어요? 그 아파트는 제 혼수 아파트이고 어머님이 몰래 제 서명을 위조해서 박도윤에게 명예 이전한 거예요.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 아파트가 누구에게 속할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밤이 저에게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라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무슨 서명 위조니? 너 또 헛소리 하지 마. 등기 서류에 지금 박도윤 이름이 쓰여 있으니 이 아파트는 박도윤의 것이야. 네가 거기 주민등록 주소를 걸어놓는 것은 편소 차지하고 똥 안 싸는 격이야. 유리의 아이는 박씨 집안의 뿌리인데 반드시 최고의 학교에 학교해야기에 귀한 손자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숙자, 어머님은 최유리가 품은 아이가 정말 박씨 집안의 시라고 확신하세요? 설령 그렇다 해도 이 아파트는 당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학군 혜택은 제 것인데 제가 왜 그에게 양보해야 하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한참 후에야 반응하며 더욱 분노한 조지 않을 거야.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좋게 사니 하는데 네가 감히 그렇게 말하다니.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하다니. 이 주민등록 주소는 어떻게 가만두지 않을 건데요?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아파트는 제 것이고 주민등록 주소도 옮기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학군 혜택을 빼앗고 싶으면 법원 판결 후에나 다시 말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끊으려는 것을 보고 얼른 강은서 전화 끊지 마.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게. 네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내가 박준영에게 너와 이혼하지 못하게 해서 너를 평생 붙잡아둘 거야. 게다가 너는 앞으로 아이도 못 보게 될 거야. 내가 박준영에게 매일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막으라고 해서 아이가 너와 점점 멀어지게 할 거야. 그녀가 또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다니.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김숙자, 당신 너무 비열해. 아이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은 아이인데 당신이 감히 저에게 아이를 못 보게 하다니.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아이는 법원이 양육권을 저에게 판결해 줄 것이니 당신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네가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박씨 집안도 만만한 집안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사흘 시간을 줄 테니 생각해봐. 사흘 후에 네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마음속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은 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그들이 제 아이를 해치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라고 협박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강 선생님, 걱정 마세요. 그녀의 협박은 소용없어요. 그녀의 협박은 소용없어요. 주민등록 주소는 그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게다가 그녀가 아이를 이용해서 게다가 법원의 재판 통지가 이미 나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예요. 그때 우리 정시에 출석합시다. 재판 기일이 정해졌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은서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있고 변호사님도 도와주시니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다음 주 월요일에 아빠랑 내가 너와 함께 법원에 갈게.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저는 이미 저녁밥을 다 해놓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신나서 제 다리를 안으며 엄마 돌아왔어요. 오늘은 아빠가 저 데리러 안 왔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이마에 뽀뽀해주며 아빠가 요즘 많이 바빠. 바쁘지 않으면 아가 보러 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런 불쾌한 일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저는 재판 기일을 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은서야, 걱정 마.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 엄마가 너와 함께 갈게. 우리가 이미 모든 증거를 다 준비했으니 분명히 이 소송에서 이겼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는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믿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아빠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도 저에게 전화해서 재판 시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주며 긴장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알려준 말들을 모두 마음에 새기고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저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120%의 정말 월요일 아침 8시 반 저와 친정 부모님은 정시에 법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희를 보고 다가와 강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제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한 후 변호사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시어머니, 박준영, 박도윤, 최유리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은 매우 좋지 않았고 박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도윤은 짜증스러운 표정이었고 최유리는 헐렁한 옷을 입고 손을 배에 얹은 채 피해자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시작 시간이 되자 판사가 들어왔고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먼저 양측의 신분 정보를 확인한 후 재판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저의 변호사가 소송 청구와 사실관계를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는 명확하게 이 아파트는 의뢰인의 혼수 아파트이며 의뢰인의 혼전 개인 재산에 속합니다. 피고인 김숙자 씨는 의뢰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아파트를 몰래 박도일 씨에게 명의 이전하여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택명의 이전 계약이 무효임을 판결하고 아파트를 의뢰인의 명의로 다시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동시에 박진영 씨와 의뢰인의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의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진술이 끝나자 판사는 피고인 측에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이 아파트는 박준영 씨와 강은서 씨의 공동 재산이며 명예 이전은 강은서 씨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서명 위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박도인에게 학군 혜택을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를 독차지하려 한다고 말하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아이의 양육권을 저에게 판결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의 진술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울면서 판사님, 저희 편을 들어주세요. 강은서 그 애가 너무 심해요.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박준영이랑 이혼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소까지 하다니 우리 박씨 집안이 대체 그 애한테 뭘 잘못했다고. 자기 혼수 아파트를 자기 작은 아들 결혼하는 데 쓰라고 하는 게 뭐 어때서? 한 식구인데 이렇게까지 법정에 서야 합니까? 박준영도 거들며 판사님, 저와 강은서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파트 문제는 오해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박도인에게 상의해서 아파트를 다시 명예 이전해 오겠습니다. 부디 저희가 이혼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의 양육권도 그녀에게 판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보았고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 너무 늦었습니다. 판사는 법봉을 두드리며 피고인 측은 감정을 조절해 주십시오. 법정은 증거를 이야기하는 곳이지 울고불고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원고 측은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첫째, 혼전 재산 공증 서류와 아파트 매매 계약서, 영수증, 은행 계좌이체, 기록 등 이 증거들은 아파트가 제 혼전 개인 재산이며 구매 비용은 친정 부모님이 지불하셨고 박 씨 집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판사는 이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등기소에서 열람했던 명의 이전 계약서와 주택 소유권 변경 신청서, 그리고 필적 감정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판사님, 이 두 서류에 있는 강은서의 서명은 모두 의뢰인이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필적 감정 보고서는 이 두 서명이 모두 위조된 것이고, 게다가 이 두 서명의 필적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이 고의로 서명을 위조하여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시어머니의 변익을 증명합니다. 판사는 시어머니의 변호사에게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그것들을 보고 얼굴색이 매우 좋습니다. 그 애가 스스로 잊어버린 거야. 저는 비웃으며 김숙자, 제가 언제 이런 서류에 서명했죠?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서명해서 필적을 대조해 볼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도윤은 얼른 일어서서 판사님, 설령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해도 저희 어머니가 순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도 제가 순조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피고인 측이 서명을 위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이미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순간 잘못 생각했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 저는 판사에게 판사님, 제가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가방에서 이수진이 저에게 준 사진과 차용증, 그리고 제가 수집한 최유리가 도박 빚을 졌고 이미 결혼한 적이 있다는 증거들을 꺼내 판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판사님, 이 증거들은 최유리 씨가 이미 결혼한 적이 있고 아이도 한 명 있으며 도박 빚을 잔뜩 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박도윤 씨와 결혼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와 살 생각은 없고 몰래 명의 이전된 아파트를 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숙자 씨는 최유리가 박 씨 집안에 든든한 손주를 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최유리 씨에게 묻겠습니다. 최유리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순간 새파랗게 변했고 옷을 꽉 움켜쥐며 당신 헛소리하지 마. 나는 결혼한 적도 없고 빚도 없어. 내가 품은 아이는 박도희 씨 아이야. 저는 비웃으며 제가 헛소리하는지 아닌지는 증거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진은 당신의 전 남편 그리고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 차용증은 당신이 전 남편 그리고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 차용증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도박 빚이에요. 제가 또한 당신이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 당신의 불륜과 도박빚 때문이라는 것을. 최유리는 완전히 당황해서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윤은 최유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분노하며 최유리, 강은서 형수가 말한 것이 사실이야? 당신 정말 결혼한 적이 있고 빚도 졌어? 당신이 품은 아이는 적이 있고 빚도 졌어? 당신이 품은 아이는 울면서 당신이 품은 아이는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최유리는 울면서 박도윤, 당신 저 여자 헛소리 듣지 마. 나는 그런 적 없어. 피고인 측은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박도윤은 그제야 최유리의 팔을 놓았지만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최유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 이 사기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 사기꾼. 이라고 말하며 최유리를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박준영은 얼른 그녀를 붙잡으며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법정은 혼란스러워졌고 판사는 여러 번 법봉을 두드리고 나서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매우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피고인 측, 이제 사실이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피고인 김숙자 씨는 서명을 위조하여 원고 강은서 씨의 혼전 개인 재산을 박도일 씨에게 명예 이전하여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피고인 최 이전하여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리 씨는 자신의 결혼 사실과 채무 상황을 숨기고 박도윤 씨와 결혼하여 사기 행위가 존재합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원고 강은서 씨와 피고인 박준영 씨의 감정이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을 허락합니다. 아이가 줄곧 원고와 함께 생활했으며 원고가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측은 아이의 성장에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아이 양육권은 원고 강은서 씨에게 귀속됩니다. 피고인 박준영 씨는 매월 양육비, 이영 씨는 매월 양육비입니다. 판사의 판결을 듣자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겼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순조롭게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권도 얻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바라보니 그들 또한 눈시울을 붉히고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박준영, 박도윤, 최유리의 얼굴색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너, 이 사기꾼. 어떻게 이럴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 손자, 내 아파트, 내 아파트. 박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자, 내 아파트. 두려움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와 친정 부모님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제 몸에 쏟아져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희가 법원 문 앞까지 걸어가자마자 뒤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도윤과 최유리가 싸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하늘이 무너진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최유리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너 이 사기꾼.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아파트도 못 얻고 이렇게 망신만 당했잖아. 네 뱃속에 아이는 대체 누구 아이야? 오늘 당장 나한테 똑바로 말해. 네가 감히 나보고 뭐라고 해? 너희 집안이 강은서 씨 아파트 뺏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랑 결혼했겠어? 나는 원래 너랑 평생 살 생각도 없었어. 아파트 때문에 내가 너 같은 능력 없는 바보한테 시집갔지. 두 사람은 점점 더 격렬하게 싸우더니 결국 서로 치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박도윤을 도와 최유리를 때리러 달려들며 이 사기꾼을 죽여버려. 네가 내 손주를 죽여버려. 주변에는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준영은 옆에 서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누구를 말려야 할지 몰라 결국 무력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 번 바라본 후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고 그들 스스로 저지른 죄였으니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 우리 가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돌아서서 그 모든 싸움과 추악함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에 전념하면서 아파트 명의 이전 문제 처리에도 바빴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15일 이내에 박도윤 측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다시 이전해야 했습니다. 박도윤과 최유리는 서로 물고 뜯느라 바빴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경이나 병원에 입원했으니 명의 이전 일을 미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제 명의로 다시 이전된 아파트 등기 서류를 다시 이전된 아파트 등기 서류다. 서류에 쓰인 제 이름을 보니 마음이 더없이 든든했습니다. 명의 이전 절차가 끝난 그날 저는 콘수 아파트로 가보았습니다. 문을 열자 하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다리에는 최애기가 꽤 쌓여 있었고 벽에는 최유리가 미처 치우지 못한 인테리어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박도윤과 최유리가 이미 간단한 인테리어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소송에서 제때 이겨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 인력 몇 명을 고용하여 하루 종일 아파트로 가용하여 그제야 이 아파트는 진정으로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당장 그곳으로 이사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박준영과 이혼했으니 당분간은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아이가 적응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를 저와 아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새로 인테리어하여 우리 모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도윤과 최유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싸움으로 인해 경찰에 연행되었고 벌금 5억만 원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최유리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떠나기 전에 박도윤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 씨 집안에 가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했습니다. 박도윤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최유리가 친정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전에 도박빚을 졌던 채권자들이 그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그녀의 친정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최유리는 결국 박 씨 집안에서 받은 위자료를 빚 갚는 데 썼지만 그것도 부족했고 결국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일 때문에 화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도윤은 원래 능력도 없었는데 이제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고 빚까지 갚아야 하니 매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들 주변을 맴돌던 친척들도 이제는 모두 멀리 피했고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박준영은 장기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려 했지만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박준영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해서 아이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그의 친아들이고 만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준영이 왔을 때 그는 살이 꽤 빠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아이는 박준영을 지쳐 보였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편을 들어서 당신을 괴롭히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우리 엄마 편을 들어서 당신을 괴롭히지 말았어야 했어. 박준영은 아이를 보며 눈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편에 서지 않은 것도 잘못이야. 우리 다시 합칠까? 내가 분명히 당신과 아이에게 잘해줄 거야.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들을 보상해줄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준영,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어요. 당신이 당신 엄마와 동생 편에 서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박준영이 또 무슨 말을 하려 하지 마요. 저는 지금 아주 자이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당신은 당신의 보상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우리 돌아가야 해요. 앞으로 아이를 보고 싶으면 미리 저에게 말하세요. 제가 주선할게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이 외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아이를 부르고 아이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박준영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뒷모습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 시어머니는 퇴원했지만 몸 상태는 예전만 못해낼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박도희는 빚이 너무 많고 좋은 일자리도 찾지 못해 결국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준영은 배달원 일을 찾아서 매일 비바람을 맞으며 돈을 벌어 자신과 시어머니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제 아파트를 빼앗아 박도윤을 결혼시키려고 온갖 계산과 술수를 부렸지만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저 사업자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반년 후 제 혼수 아파트는 인테리어를 마쳤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인테리어 스타일은 아늑하고 편안해서 아이가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사한 날 친정 부모님이 집들이를 와서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아이가 거실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일과 아이에게 쏟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승진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말을 잘 듣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친정 부모님 댁에 가서 밥을 먹으며 평온하고 충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를 재우는데 아이가 제 목을 꼭 껴안으며 엄마, 저 지금 집이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뽀뽀해주며 아가, 엄마도 지금의 삶이 좋아. 엄마는 영원히 아가 곁에 있을 거고 아가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쾌했던 과거가 이미 완전히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따뜻하게 대우가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결국 자업자득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끈기와 용기로 제 것을 되찾았고 저와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쟁취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살고 선량함을 유지한다면 분명히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